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연 연기됐던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다음 주로 다시 예정된 가운데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협상단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우리 협상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미국 협상단은 현재 EU와 관세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미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고위 실무진 간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고 잠시 후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만나 관세 협상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이후엔 스콧 베산트 재무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넘어가 28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서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관세 협상에 돌입합니다. 결국 우리 협상단에게 주어진 시간은 30일과 31일 이틀뿐인데 30일에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산트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EU가 15% 상호관세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도 15%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 우리 협상단이 상호관세를 최소 15%까지 낮추지 못하면 일본과 EU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남은 닷새 동안 외교 경제 전 라인을 가동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상대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y bought it down, basically. But could other countries buy it down?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it down, sure.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네, 한미 재무수장이 30일에 미국에서 만나 담판을 벌일 예정인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물밑 협상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의 달인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네. 지금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5개 국가입니다. 네. 영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제 이 정도인데 지금 사실은 이대로 끝난다면, 유예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굉장히 손해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들 거의 1.2에서 1.5배 정도 높은 소비자 가격 네. 올라가죠. 여기다가 미국 수입 업체들 가격 부담이 원가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마치 자기가 이제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 한 50여 개 국가와 이제 협상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제 EU와 협상을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간다든가 아니면 네. 스웨덴으로 가서 중국과의 협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계속 재무장관도 만남 하루 전에 이메일로 그렇죠. 예. 물발냈다. 네. 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국무장관 만남도 백악관까지 갔지만 만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패싱이냐 아니면 이제 시한에 쫓겨서 이제 굉장히 불합리하게 이제 우리가 협상 타결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존재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금 하워드 상무장관의 경우는 자기 사저까지 네. 내주면서 이틀 동안 네. 우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이제 물밑 협상을 진행을 했어요. 그 내용은 곧바로 이제 대통령실로 전달이 됐고 예. 그럼 대통령실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 미국 측이 한국의 조선업 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정도였고 또 하나가 뭐냐? 농산물 시장 개방도 포함돼 있다. 네. 여기까지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틀 동안 했는데 타결됐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만에 하나 이제 그동안 이제 미뤄졌던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회담이 미국의 일정 감안하게 되면 30일 내지는 31일 이틀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공항에서 이메일로 얘기를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얼마나 잘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 상무장관이 이제 사전 조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과의 협상에서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리허설까지 해서 데려갔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니까 그 위압감 때문에 거기 일본 대표단, 협상 대표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 트럼프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예. 네. 압도적으로 이제 압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관세 1% 낮춰줄 텐데 낮추려면 어떤 걸 해줄 건가? 항공기 더 살 건가? 무기를 더 살 건가? 아니면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할 건가? 네.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서 옆에 보이던 협상 메모지까지 노출하고 있어. 예. 일본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네. 4천억 달러 기본적인 투자액에서 지웠습니다. 5천억 달러. 거기다 500억 달러 더해서 5,500억 달러예요.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760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그게 협상장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투자 협상이라는 건 윈윈이에요.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게 균등해야지만이 굉장히 합리적인 협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투자 합의에 이른 금액 일본이 투자하는데 그 절반 50%가 아니라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 의도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나라. 야, 지금 일본과 합의 내용을 봐.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일본처럼 이제 청구서에 답을 기입하면 투자하고 시장 개방하면 네. 관세 낮춰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뭐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 조선업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당선되고 나서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SOS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조선주들, 국내 증시 조선주들은 뭐 2배 이상 주가 오른 기업이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거 일본도 갖지 않은 카드예요. 전 세계 조선업 강국인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체 협상의 판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냐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조선업 카드도 보게 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미국이 이제 미 해군 함이 필요한데 군함 내줄 테니 배를 사주는 대신에 미국 내 지금 조선소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쇠퇴해서 거의 야 우리는 1년에 한두 대 배도 못 만들어라고 대통령이 질타할 정도예요. 네. 그런 굉장히 낙후된 조선수를 한국이 와서 인수하고 거기에다가 기술 이전, 숙련된 기술자 데려와서 이제 제조업 부활, 한마디로 이제 조선업 부활을 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하겠다. 네. 하나조선, HJ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현지 조선소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기술 이전 공동적으로 이제 지원에 합의하겠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업 카드 하나로 해서 상호관세 4천억 달러의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 이거를 만회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예. 그런 카드들을 다 포함해서 일본에 준하는 아니면 일본보다 더 뛰어난 이 미국에 대한 투자 금액을 내줘야 우리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로 따지면 756억 원, 5,500억 원 정도, 5,500억 달러 정도가 일본이 제시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1,000억 달러의 플러스 알파 정도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건 맞습니다. 트럼프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동안 이제 이 통상 수장들이 만나지 못한 이유가 이 한국의 카드를 보니 별로 예. 만족스럽지가 않다. 네. 괜히 아까운 시간 이쪽에 할애하지 말자라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이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어요. 그렇군요. 일본도 당초 4천억 달러조차도 높아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경제 규모는 2.5배 이상 일본이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과 만났잖아요. 만나서 1,000억 달러 가량의 투자는 얻어냈어요. 그래서 네. 1차로 1,000억 달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출 기업의 어떤 보증이라든가 민간 펀드를 합쳐서 2차 대안 플랜 B가 뭐냐? 그러면 투자 규모를 한 2,000억 달러까지는 증액할 수 있다. 이게 플랜 B였거든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미국은 봐라. 지금 이미 5,500억 달러라는 이제 일본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만족할 리가 없거든요. 네. 거기다 우리가 더 이제 불리한 건 뭐냐? 지금 앞서서 협상을 타기로 한 5개 국가의 공통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 시장 다 개방하겠다라고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레드라인이 있었어요.
쌀 시장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레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임박하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농산물 개방까지 포함이 돼 있다. 구체적으로 쌀인지 이제 쇠고기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제 뭐 에탄올용 옥수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민적 거부감이 좀 덜한 감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제 수입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정부 내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쌀과 쇠고기 둘 중에 어떤 걸 개방할지 둘 다 개방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협상단이 이 미국의 압박에 이런 카드를 쌀과 소고기 카드를 내놓긴 했는데 국내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어떤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통과가 돼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광우병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도 미국산 이제 쇠고기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예. 아마 마트 가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호주산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호주산보다 미국산 쇠고기 값이 더 비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라면서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농산물 개방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했을 거예요. 지지층이나 이제 지금 각종 이제 이 농어촌 이제 단체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쌀시장 개방, 513%의 관세뿐만 아니라 쇠고기, 쌀도 사실은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쌀시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미국의 비중을 높일 수가 있는데 예. 우리는 국가별 최저한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5개 국가와 조율해야 되는 아, 네. 문제가 있어요. 다만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의 경우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개방 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축산농가의 반발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는지 좀 공론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정말 관세 협상을 위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관세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한 정청래 후보는 굳히기에 나섰고 박찬대 후보는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꺼내들며 뒤집기 시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싸움이 팽팽한데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정치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주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정 후보는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이재명과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를 수거하려 했던 내란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냐며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첫 TV토론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도 추구하겠다고 한 박찬대 후보의 발언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지기현 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저녁에 예정된 2차 TV토론 준비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윤석열 부부가 특검 수사에 시간 끌기식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른바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표심 얻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사흘 남겨둔 국민의힘도 후보 간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도 개파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며 개파가 없는 내가 대표가 되는 게 쇄신이라고 했고 조경태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의원은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 의중이 주목되는데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동석 처장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죠. 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요. 후회하면서 인간은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동석 처장, 인간 존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다라는 건데 큰 실수도 존재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아주 쉬운 말을 현학적이고 길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학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그 형수를 상대로 했었던 말은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했고 아주 쉬운 말로는 뭐냐면 반인륜적 폐륜 발언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 본인도 사과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쉴드를 친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서울역 앞에 가서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최동석 처장이 하는 말에 동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 또 현학적인 말, 철학적인 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변인, 저희가 저 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이제 꽤 오래전에 있었던 발언이죠. 이번에 했던 발언은 아니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던 발언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저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비록 과거에 본인이 공직에 나서기 전에 있었던 발언이지만 좀 과하게 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게 이렇게 발언들을 됐던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좀 그냥 한 번에 좀 사과를 몰아서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어떤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임명이 되어서 지금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사과를 한다거나 그럴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들은 다 좀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어디까지나 저희 대한민국의 75만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사혁신처의 장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그런데 논란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을 향한 막말성 과거 발언,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칭송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재인은 다시 우리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다 뭐야. 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와 같은 인사 참사다 이러면서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임명직이면 몰라도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이런 편향된 인사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사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부적절 여론은 국민의힘에서만 주장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도 최동석 처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친문들은 당연히 저런 얘기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본인들 무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인사혁신처장, 그러니까 아첨하면 인사혁신처장 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진보 진영에서도 본인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지 못할 정도의 아첨성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민족의 축복이다. 10년, 20년 해도 된다. 또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은 사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공무원들 정당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교육, 상벌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인사혁신처장은 이렇게 발언해도 되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백승하 의원인데요. 이 사견을 전제로 최동석 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 처장에 대한 우려를 당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 거취 문제도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여당 의원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또 새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무서울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건영 의원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박지원 의원도 인사검증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좀 신중한 반응입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이 인사검증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을 완료해 놓고 또 지금 현재 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과거에 이분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사인으로서 유튜브나 아니면 기고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조금 약간 뭐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사인으로서 했던 발언들 모두를 갖다가 검증의 대상으로 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어떤 낙마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이것이 뭐 부적절한 측면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직에 들어와서 행했던 행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에서의 활동은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더 이상의 어떤 구설에 오르지 않고 네.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인사혁신처의 개혁이나 인사 공무원들의 최대 공무원들을 이제 교육하고 인사관리하고 하는 이런 인사혁신처의 어떤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내에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는 크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바로 낙마시켜야 되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권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만나서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보고 오시죠. 조국 대표는 제가 정치하라고 여러 번 보냈는데 절대로 안 하신다고 하더니 조국 대표님의 정치하는 건 운명인가 봅니다. 글쎄 말이죠. 2014년에 당시 문재인 당대표셨는데 그 시절에 혁신위원 같이 하시면서 혁신위원 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저보고 출마하라고 정말 권하시고 하셨는데 2019년 이후에 운명의 여신이 어떻게 됐는지 저를 이끌고 온 것 같고요. 네, 일단 우원식 의장 측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인연 때문에 만난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 사면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거든요. 글쎄 뭐 특별 사면을 염두에 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 사면권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면회를 갔다고 해서 어떤 사면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한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도 그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조국 전 대표가 혁신위원 활동을 같이 했던 것, 또 후원회장을 맡아줬던 것,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또 여름철에 어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면회를 갔었던 것이 아닌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해석하는 것은 좀 지금 상 단계에서 과한 해석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국회의장이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과한 해석과 추측의 영역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인연이 있긴 합니다만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아갔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이건 특별 사면 간복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장은요. 국회의장이 되는 동시에 당적을 버리게 됩니다.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적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만났을 때 했던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었던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8.15 광복절 사면의 계기가 되는 시점에 이렇게 만났다면 물론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건의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접견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는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구속됐기 때문에 지금 형기에 불과 3분의 1도 살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8월 달에 사면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12월이 만기 출소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굳이 이 시점에 만났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조국 전 대표의 양형이 과하다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양형이 과하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내용에 관련해서 민심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최근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찬성이 47.1%, 반대가 48.9%로 오차범위 안에서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60.7%였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권 지지층 안에서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조 전 대표를 특별 사면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글쎄 뭐 그 역풍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역풍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어떤 정도의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전에 앵커께서도 그 화면에서 보여주셨습니다만 찬성과 반대 여론이 거의 비등하게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아마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걸 대변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사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준비가 이번 8.15에서 있게 된다면 네. 현재 법무부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법무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아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질 텐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서 지금 이렇게 그 여론의 추이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작동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설령 이번에 포함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마지막 순간에 그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그 본인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 당분간 한 1,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많은 의견들도 청취하시고 또 국민들의 수용성이나 이런 여론까지도 충분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 네. 조국 사태가 2019년에 불거졌습니다. 당시에 네. 정말 여론의 반향이 컸죠. 결국 그 조국 사태 때 불거진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국민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네. 2022년에 불과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근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민심은 조 전 대표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높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지지율이 60%나 높게 60% 가까이 나오는 네. 그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대체로 조국 전 대표의 죗값을 이렇게 특별 사면을 통해서 감해주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보수 진보 진영을 떠나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차범위 내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조 전 대표가 광복절에 특별 사면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이제 특별 사면이 된다면 시기와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어떻게 1%포인트라도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청구서를 내밀었고 그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사면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국 혁신당 지금보다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국정 동력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리한 사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는 상식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경기 의정부의 한 요양센터에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60대 남성 용의자는 오늘 오전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센터에서 일하던 운전기사로 지난 3월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 주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불꽃과 함께 작업하는 용접공들은 최악의 무더위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붐비던 주말 점심시간이지만 폭염 탓에 한산합니다. 줄줄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보고 선풍기로 연신 바람을 쐬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해서 요즘에는 손님들이 없어요. 손님들이 없은 지 지금 한 2주째. 사방이 트여있는 구조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 없어 바깥에 열기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준비한 식재료가 금세 상할 수 있어 냉장고 온도를 낮추느라 전기요금 부담도 이중고입니다. 여름 훨씬 많이 나오죠. 여름에는 이게 자주 도니까 더블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무더위에도 용접공은 불 옆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름에는 옷을 벗어야 되니까 이용접을 하니까 살이 타보니까. 불똥이 튈까 반소매 옷조차 입지 못하는 용접공들은 찜통 더위에 속수무책입니다. 철공소 내부 온도는 35도가 넘는데요. 용접을 할 때는 주변 온도가 순간적으로 200도가 넘어갑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원입니다. 올 시즌 야구장을 찾은 관중이 8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인기에 발맞춰 야구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물놀이는 물론이고요. 바비큐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요. 뜨거운 여름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는 야구장의 변신을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고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속에 누워보기도 합니다. 워터파크 같지만 야구장입니다. 투명 창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이 야구장에 선보인 건 대전구장이 세계 최초입니다. 인피니티 풀 이거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최초잖아요. 확실히 아무 데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시원한 물속에서 야구를 보며 응원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는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풀 안에는 최대 4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선풍기 쐬면서 야구 봤는데 수영하면서 편안하게 야구 보니까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수원구장에서는 시원한 물대포가 팬들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더워가지고 오면서 와 진짜 죽겠다 했는데 지금 오니까 오히려 와 너무 시원해서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야구장 외야석에 캠핑장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고기를 먹으며 이열치열 더위를 이겨냅니다. 바비큐와 수영장 등 이벤트 자리는 경쟁이 치열해 표구하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여기 또 티켓팅 하기가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오늘 경기 이겨서 더위 이겨내면서 이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구장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연일 최다 관중 동원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릅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말 그대로 찜통 속에 갇힌 듯한데요. 한낮에 오늘 남양주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대전과 청주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36도, 대구 35도, 부산 33도가 예상되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고 소강장들이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 발효돼 있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텐데요. 해수욕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당분간 찜통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